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첫날인 오늘 경찰이 2달간의 일정으로 특별 음주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음주 적발이 이어진 가운데 50대 만취 남성의 차량이 행인을 덮쳐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집배원 노조인 전국우정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9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인력 충원과 완전한 주 5일 근무제를 요구하고 있는 우정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1년 만에 송환된 정 전 회장의 아들 한근 씨로부터 정태수 씨의 사망 증명서와 유고를 확보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 무단으로 설치한 천막이 오늘 새벽 46일 만에 강제 철거됐습니다. 철거 작업 과정에서 서울시 측과 철거에 반대하는 애국당 당원과 지지자 등이 충돌하면서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거나 진상규명 부족으로 논란이 지속된 것에도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 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합의된 국회 정상화가 2시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뒤 국회에는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북한 어선 사건과 외교 현안 관련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으로부터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어제 국회 정상화안이 불발된 이후 오늘 아침에 각 당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거센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당이 정상화 합의문을 걷어찬 건 강경파, 극우 맹동주의라면서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날선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재협상 의지는 없음을 강조하며 이미 시작된 국회 정상화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당이 합의했던 국회 의사 일정을 운영할 뜻임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에 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전까지는 북한 어선 사건과 붉은 수돗물 사태 등과 관련한 상임위에만 선별적으로 참석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간 강경한 발언을 자제해왔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오늘은 강도 높게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다른 당들이 한국당의 침대 축구가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철회하라는 한국당 강경파의 요구는 애당초 수용하기 힘든 무리한 주장이라며 더는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 달이 넘는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합의 문안이 거부당한 이상 여기서 새롭게 협상할 내용이 더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국회 정상화와는 별도로 목선 어선 또 외교, 대북 정책 현안에 대한 국회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 북한 어선 사건과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외교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는 국회 정상화와 별개로 한국당의 선별적 상임위 방침에 따라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져 한국당 의원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 최근 현안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북미 정상 간 친서를 교환하고 북측이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등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북측 어선 귀순 사건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사항과 관련해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해운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지난주 있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동과 관련한 비공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규입니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과거 잘못에 대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 역사관 앞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문 총장은 과거 국가불결계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당한 사건의 실체가 축소, 은폐되거나 검찰이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기본권 보호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앞으로 검찰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제2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될 정도로 기준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첫날 단속 현장에 동행한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호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오늘부터 특별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일단 오늘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까? 네, 아직까지 전체적인 집계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오늘 0시부터 2시간 동안 단속한 결과 2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미만은 6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은 15건이었습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은 0.08%에서 0.1%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 정지에 해당했지만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는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제가 수원의 한 단속 현장에 동행했는데요.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기 수원 화서동에서 50대 김모 씨가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뒤 오늘 아침에 차를 몰았다고 밝혔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7%가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훈방될 수치였지만 강화된 단속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현장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술이 좀 덜 깼다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할 줄은 몰랐죠. 김 씨뿐 아니라 오늘 새벽 수도권 전역에서 진행된 음주 단속에선 숙취 운전자가 종종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2달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유흥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겨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체국 직원들로 구성된 전국 우정노조가 찬성률 93%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우정노조는 오늘 이 같은 파업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쟁의 조정이 안 되면 다음 달 9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영규 기자. 네, 한윤규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우정노조가 총파업을 가결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우정노동조합이 찬성률 93%로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우정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투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우정노조는 어제 전국 우체국 지부에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 28,800여 명 가운데 94%인 27,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93%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우정노조는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과 교섭을 병행하고 있으나 쟁의 조정 기간이 끝나는 내일까지 우정사업본부가 불성실 교섭을 일삼는다면 다음 달 9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우정사업 60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정노조는 인력충원과 주 5일제 근무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집배원 2,000명 이상 충원과 토요일 택배 제외 등 완전한 주 5일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예상 적자만 2천억 원으로 인력 충원이 어렵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정부가 이번 우정 노조뿐만이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 자제를 요청했죠.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4개 연맹과 전국 우정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노조는 파업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은 학교 급식이나 아이 돌봄, 병원 위생, 우편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파업이 진행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지방교육청, 국립대병원,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이행하고 지금 이행하기 어려운 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노조와 함께 대화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파업이 있더라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미리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리는 다음 달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파업 계획을 멈추고 노동계의 상급 단체로서 상생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천주교가 교착 국면에 빠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조금 전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대규모 미사를 시작했습니다. 임진각에서 전국 규모의 미사가 봉헌된 것,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평화기원 미사 현장 조금 전에 시작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입당 행렬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입당 행렬과 함께 미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멀리 보이는 저 모습이 평화를 위한 기도의 상징인 파티마 성모상입니다. 파티마 성모상을 앞세워서 주교단이 입장하는 의식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티마 성모상은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919년 6월 13일에 여러 번 발현을 한 모습으로 금빛 장식이 있는 흰 옷에 발치 옷자락에 별이 있고 구름을 밟고 나무 위에 서 있는 모습이 상징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1년 6월 17일 임진각에서 봉헌된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때도 파티마 성모상 행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행렬과 주교단 행렬이 잇따르고 있고요. 설명해드린 대로 파티마 성모상은 평화를 위한 기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미사에 지금 입장 행렬에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평화를 주옵소서라는 입당 성가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파티마 성모상에 이어서 복사단, 사제단, 주교단의 순서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미사의 주례를 맡은 서울대교구 염수정 추기경이 맨 마지막에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곧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모습이 보이는군요. 예, 염추기경이 입당이 끝나면은 이제 제대 주의를 두는 분향 의식이 이어진다고 하고요. 천주교회는 매년 6월 25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해서 전국 성당에서 남북 통일 기원 미사를 봉헌해 왔는데요. 임진각에서 전국 규모의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를 여는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교착 국면에 빠진 남북 관계가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고요. 이 같은 주제에 걸맞게 오늘 미사의 주제는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최근 빨라지고 있죠. 협상 당사자인 북미 간 친서도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바쁜 한 주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천주교도 지금 힘을 보태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마태복음 말씀을 주제로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미사 결과처럼 이 한반도의 평화가 꼭 깃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평화기원 미사의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에 방한합니다. 1박 2일 일정인데요. 방한 둘째 날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할 가능성이 큽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전망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신호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신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바로 다음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거죠? 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 머무를 예정인데요. 29일 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한미 정상이 차례로 오사카에서 서울로 향할 예정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1박 2일의 이제 짧은 방한 일정인데요.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 상세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도착하는 첫날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장소는 청와대가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는 이 첫날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둘째 날에는 미국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북한을 향해서 미국을 과소평가하거나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또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역시 둘째 날 DMZ 방문이 가장 주목되는 일정인데요. 이번에는 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도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작년에도 DMZ에 방문하려다가 이 날씨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DMZ 방문을 제안했고 이 한미 정상의 동반 방문 일정이 합의됐는데 이 짙은 안개가 변수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작년 11월 8일 아침에 숙소에서 출발해서 용산 미군 기지에서 전용 헬기에 탑승했는데 이 날씨 탓에 DMZ에 내리지는 못하고 파주 인근에서 회항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일기예보를 보면 일요일에 날씨가 괜찮을 듯해서 이 만약 일정이 확정된다면 DMZ 방문 성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가능성은 커 보이는 상황.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해서 한반도 비핵화 대화 재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년 7개월 만의 방한인데 이 한미 동맹과 평화 수호 의지를 강조했던 재작년과 이번 방문은 메시지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에 이 3차 세 번이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대화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재작년 DMZ 방문 계획이 이 한미 동맹과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 수호 의지의 표현 차원에서였다면 이번에는 DMZ 방문 자체가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의미하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DMZ 연설 같은 이 상징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때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DMZ를 방문하게 될까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DMZ에 함께 방문하는지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 남북미 3국 정상이 DMZ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 보도나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 청와대는 이번에 그런 일정은 없다고 어저께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에 G20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회담 이후에 교착 국면은 비핵화 대화 재개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방한하는 건데 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이런 임무가 있을 테고요. 또 이 북측과의 접촉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27일부터 29일까지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한러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각각 지난주와 또 2달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생각을 파악한 이 정상들과의 연쇄회담이어서 남북 대화 진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고요. 앞서 이루어진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이 이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이 연쇄적으로 열리는 이번 주가 북미 대화 재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 출입하는 신호 기자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주 있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해운 의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일단 국정원이 시진핑의 방북에 대해서 좀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방북이 시진핑의 방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경위를 좀 설명했습니다. 2018년에 김정은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방중을 했습니다. 3월, 5월, 6월. 그래서 방중을 세 차례나 했기 때문에 거의 답방의 형식으로 방북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답방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북한 정권의 창건일 70주년 9월 9일을 계기로 방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사가 되는 듯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 책임론 등이 이제 좀 제기가 되고 하면서 중국의 북한 방문이 어느 정도 좀 유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가 돼서 7월 중에 중국의 방북이 또다시 대두가 되고 7월 방북을 저울질하던 중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또다시 이제 방북을 논의하는 중에 있었고 홍콩 시위가 어느 정도 좀 자꾸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전격적으로 방북이 결정된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국정원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방문의 형식은 과거 장쩌민이나 후진타오가 방북을 했을 때는 공식 우호 친선 방문으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초로 국빈 방문이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 국빈 방문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고 해요. 이번 시진핑 방북에 있어서. 근데 이제 용어가 영어로는 스테이트 비짓이라는 용어를 썼다는데 스테이트 비짓. 근데 이 스테이트 비짓을 북한은 국가 방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은 국사 방문이라고 한대요. 근데 어쨌든 이것을 국빈 방문의 의미로 썼답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정상 국가 관계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이제 판단을 하고 어쨌든 뭐 이례적인 국빈 방문 최초 국빈 방문의 그런 의미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과거 같으면 안보나 외교 분야의 고위급 인사가 수행을 한 것은 과거에도 있었대요. 예를 들면 양체츠 당 정치국원, 숭타오 당 대외 연락부장, 중년부장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은 과거에도 이제 안보나 외교 분야의 고위급 인사가 간 것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번이 이례적인 것은 경제나 군사 분야의 고위 관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관급 인사가. 이번에 허리펑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이분도 이제 장관급 인사라요. 우리로 치면 이제 경제기획원 장관급에 해당하는 인사고, 중산이라는 사람이 상무부장이라는데 이 사람도 장관급 인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로 치면 이런 경제 관료가 부부장급이 수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장관급 인사가 수행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랴오화라는 군 정치 공작부의 주임이 갔다는데 이 부분도 군사 분야의 장관급 인사가 갔기 때문에 굉장히. 네, 지금 국회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새벽 광화문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면서 다친 사람이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충섭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강제 철거,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은 끝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가 강제 대집행에 들어간 시간은 오늘 새벽 5시 20분쯤이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천막 조개동과 그늘막 등의 대상입니다. 1시간 20분 만인 오전 6시 40분쯤 천막과 그늘막은 모두 철거됐고 오전 8시 반쯤 정리 작업도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철거에는 서울시 직원 500명과 용역업체 직원 400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도 24개 중대를 투입했으며 소방차와 구급차도 배치됐습니다. 철거가 시작되자 대한애국당 당원과 지지자 등 300명 정도가 물과 소화기를 뿌리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져 대한애국당 당원 등 50여 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근 우리 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꾼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서울시가 정당의 정상적인 의사 표현 행위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화문 광장에 2배 규모로 천막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철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한애국당 천막이 철거된 것은 46일 만입니다. 네, 이 설치부터 철거까지 많은 갈등과 우여곡절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대한애국당은 지난달 10일 광화문 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때 시위하다 숨진 이들을 추모한다는 취지입니다. 천막이 세워진 다음 날 서울시는 5월 13일 저녁 8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행정 대집행 개고장을 보냈습니다. 서울시는 그 뒤 모두 3차례에 걸쳐 개고장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대한애국당은 버티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오히려 처음 2개 동이었던 천막에 대형 막사가 더해진 것에 이어 소형 발전기와 취사도구, 취침 공간까지 갖출 정도로 커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려면 7일 전까지는 서울시에 사용 허가 신청서를 내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시는 광장의 사용 목적에 맞는지 등을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한애국당은 이런 절차 없이 천막을 설치한 뒤 나중에 신청서를 냈지만 서울시는 광장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 자치단체는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3번의 경고 뒤에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물리적 충돌과 정치 쟁점화 등을 걱정해 선뜻 움직이지 않았지만 3번의 경고 끝에 오늘 천막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서울시는 철거 비용과 광장 무단 점거 변상금 등 2억여 원을 대한애국당에 청구할 예정이며 시설물은 반환 요구가 있을 전까지 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유중섭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오늘 오전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으로 광화문 광장에 있던 대한애국당 농성 천막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당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충돌도 일어났는데요. 당 공동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대한애국당에서 당명을 바꾼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 연결돼 있는데요. 자, 홍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일단 당명 개정안 어제 최고위에서 의결이 된 걸로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공화당 의원으로 제가 칭하면 됩니까? 아직은 대한애국당 의원이십니까? 예, 당명을 바꾼 것이 아니고요. 예. 그동안 여러 가지 태극기 세력들이 지금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서울역, 동아면세점, 대한문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분들을 합쳐서 창당 수준으로 만든 것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름을 바꿨다고만 말씀하시면 아니고요.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고요. 모든 태극기 세력을 아울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모든 세력을 아울렀다. 어쨌든 지금 기존에 공화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용 가능한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게 선관위 판단은 나온 겁니까? 네,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으로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우리 공화당 의원 이렇게 공동대표 이렇게 제가 칭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혹시 이 천막 철거 현장에 가셨습니까? 아, 저는 못 갔습니다. 아침에 현충원 참배가 있어서요. 못 갔습니다. 오늘 보고만 6.25라서. 받았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철거 과정에서 좀 다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5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 명은 굉장히 지금 상태가 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인데 말이죠. 저희의 의견을 표방하는 일, 우리의 의견을 광화문 광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언로를 네. 차단했던 서울시청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적으로 우리에게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서울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 그리고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서울시는 이미 3차례나 철거하라고 개굴장을 보냈다. 더구나 네. 이제 인화 물질들이 좀 있어서 안전 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뭐 서울시에서 그 대구장을 보낸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예. 전에 저희가 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세월호나 이런데 그 시위하시는 분들은 그 광화문에다가 분명히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그분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그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똑같은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들한테는 허가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일종의 서울시가 배임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가를 안 내준 것이 부당하다. 지금 그 자체부터 이제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네네. 철거가 됐고 천막을 다시 칠 예정이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적법하게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광화문 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또다시 서울시에 허가를 득할 거고요. 네. 만약에 계속해서 허가를 불허하면은 그거는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조원진 대표는 법적 조치 취하겠다 얘기도 했는데 그럼 예, 서울시를 법적 고발할 예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계획도? 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를 고발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법했다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를 일종의 서울시가 저희를 탄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참을 수 없는 일이죠. 예. 홍문정 대표님, 그런데 네.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허가도 네. 안 돼 굳이 그 천막 농성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저희가 천막 농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무슨 정치 집회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세월호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탄핵 과정에서 억울하게 목숨 희생되신 5분의 이 5분이 계시거든요. 저희는 그분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고 그게 일종의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진상규명을 해달라. 이런 사람, 이후에 공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진상조사와 또 그분들을 예우해달라.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에서는 아예 얘기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슨 정치 집회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치 집회가 아니고 이것은 국민들의 얘기를 시민들의 얘기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서울시에 알리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일종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한테 마치 무슨 불법 단체가 무슨 불법을 범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다시 허가를 요구를 할 거고 안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천막을 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요. 천막 홍 대표님, 천막 얘기 여기까지 하고 좀 중요한 질문들이 또 남아 있어서요. 우리 공화당 당명 조금 전에 이제 선관위 등록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이 이름에서도 느껴지지만 이 공화당이라는 이름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 기간에 여당이 사용했던 당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공화당이라고 얘기했고요. 공화당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공화의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화당이고 미국도 공화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희생되고 있는 시장 경제가 희생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공화의 가치를 높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또 박근혜 대통령 뭐 이런 이미지들이 따라오곤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제 조원진 공동대표가 그런데 이 당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저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통은 그러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만 만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가 뭐 편지도 드리고요. 네? 저희 대통령께 편지도 드리고 예. 또 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뭐 이런저런 근황의 말씀들을 듣고 그렇습니다만은 예. 답장도 지금, 혹시 받으십니까, 홍 대표님? 물론이죠. 답장도 받으세요? 어떤 형태든지 뭐 저희가 대통령과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시고 몸이 상당히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시기 때문에 예. 혹시 국민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저희가 이제 형집행정지도 신청한 마당에 네. 대통령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저런 조심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당명 외에 좀 궁금해서요. 박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혹시 뭐 편지를 통해서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받으신 것이 혹시 또 있으십니까? 이거는 조금 더 지나가면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금방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당을 창당하고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고 하는 일에 있어서 네. 오히려 대통령께도 부담이 되고 우리 당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 문제는 조금 더 역사가 진행되면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홍문종 의원이 한국당 탈당하면서 한 40-50명 더 따라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이 분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또 궁금한데 저희가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또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꼭 그 일이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였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자, 어제였죠. 권선동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한 거죠? 네, 먼저 강원랜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증거들만으로 권성동 의원이 실제 채용을 청탁했는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생 11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이 권 의원에게 불리하게 내놓은 진술 등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 선발 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뭔지도 몰랐다는 최 전 사장 진술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최 전 사장은 청탁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합격 여부도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요.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애초에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의 청탁 대상자 명단으로 알려진 파일이 다른 사람의 청탁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네, 또 비서관이었던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무죄 판단을 내린 건가요? 네, 재판부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청탁 없이도 채용 가능한 수준이고 김 씨 채용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동창을 사회이사로 지명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지도감독기관의 사회이사 지명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증명됐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서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 의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요. 정작 권 의원에게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최흥집 전 사장. 지난 1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재판부도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갔습니다. 운영과의 인사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데도 실력만으로 응시한 후보자들의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건에서 권성동 의원이 청탁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데다가
업무방해죄 성립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최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등이 권 의원의 청탁으로 업무를 방해받았어야 됐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오히려 최 전 사장 등이 공범이면 공범이지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비서관 김씨 채용과 관련해서도 선거 활동 경험이 있는 김씨를 채용한 게 강원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최흥집 전 사장의 행보와도 무관해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인사팀장 등이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형사 책임 부담 여부는 그 사건에서 결정될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권 의원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죠. 선고 직후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영 검사가 지난해 2월 권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 검찰 지휘부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문무일 총장은 수사단을 발족해 채용비리 의혹은 물론 외압 의혹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의혹에 연루된 검찰 고위 간부의 기소 여부 등을 두고 전문 자문단의 검토를 거치라는 문 총장의 지시에 수사단이 반발하면서 항명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수사에서 잡음이 일었던 만큼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 측과 권 의원 측의 공방은 내내 치열했습니다. 권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비판했고 어제도 선고 직후 검찰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검찰은 수사단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드디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3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이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이 부결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가 아닌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한 문구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글쎄요, 이 사태를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러다가 찬바람 부는 가을 정기국회까지 이 무한반복의 치킨게임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잠시 뒤 전국 대담 시간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